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란이고 2010년에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엔 삼촌이 날 거두어줬어요. 삼촌은 정부 보안부서의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장군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과 같이 살면 좋을 거라 생각하겠죠?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했고 겨울에도 추위를 느낄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실수하길 기다리는 것 같은 공기 속에, 사람들 눈빛 속에, 그들이 말하는 방식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모두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림 그리면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연필과 종이만 주어지면 몇 시간이고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미소 짓는 밝고 색깔이 가득한 곳들. 평양의 회색빛 조용한 거리와는 달랐어요. 삼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가 미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색연필을 사다 주곤 했어요. 삼촌도 내가 행복해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걸 잘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학교는 좀 달랐어요.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보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처럼요. 7살 때쯤이었어요. 거대한 새를 타고 산과 바다를 넘는 한 소녀의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좋은 그림이라고 하시면서도 좀 더 애국적인 걸 그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우리 위대한 지도자들이나 용감한 군인들처럼요. 나는 왜 내가 그린 날아다니는 소녀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후로 그런 그림은 혼자만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는 작은 기쁨을 찾으며 그림을 그렸고 삼촌은 항상 진지했지만 나를 잘 돌봐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었죠. 제가 9살이었을 때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 장군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우정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우리는 평양의 거리를 번쩍이는 검은 차를 타고 달렸어요. 저는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회색 건물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왜 삼촌은 그렇게 긴장하신 걸까요? 마침내 우리는 경비가 삼엄한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어요. 삼촌은 제 손을 꼭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지나칠수록 점점 더 화려해졌어요. 평생 그렇게 많은 금과 빨간색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큰 나무 문 앞에 멈췄어요. 삼촌이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란아,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최고 지도자님의 딸을 만나게 될 거야. 잘 행동해야 해. 알겠니?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최고 지도자의 딸이라니? 갑자기 몸이 작아지고 무서워졌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가 있었어요. 좋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은 소녀였어요. 그녀는 저와 같은 나이였고 긴 검은 머리와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어요. 날카롭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보는 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말하며 삼촌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주은이 미소를 지었고 잠시 동안은 그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안녕. 내 인형들 볼래? 그렇게 해서 얼음이 깨졌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주은의 멋진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며 사소한 것들에 대해 깔깔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소녀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몇 주가 지나면서 주은이랑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그녀의 거대한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며 늦게까지 비밀을 속삭였어요. 궁전의 정원을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제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걸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주은과 친구로 지내는 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끔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곤 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기고 있었더니 그녀가 게임판을 뒤엎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놀라서 울기 시작했지만
주은 그저 발을 구르며 가버렸어요. 또 다른 때에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두가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불편했지만 그녀에게 감히 반박할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가 맞았어요. 그녀의 가족은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순간에도 저는 주은이 안쓰러웠어요. 세상 모든 장난감과 예쁜 옷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외로웠어요. 저는 그녀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그녀를 다르게 대했으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그녀의 방에서 서로의 머리를 따아주고 있었을 때 주은이 갑자기 물었어요. 미란아, 우리 영원히 친구로 지낼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주은아. 영원히.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속에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은을 아끼지만 그녀가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그녀를 정말 화나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녀가 더 이상 제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요? 그날 저녁, 삼촌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며 제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소녀의 친구가 되었지만 전혀 힘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떨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래도 좋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조은은 원하면 친절하고 재미있는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제가 고아라고 괴롭히려 할 때 주은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 그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색연필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우리의 우정은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기복이 심하고 꼬이고 뒤틀린. 어떤 날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다른 날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평범한 친구들과 지내고 싶다고 울면서 잠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평범함은 제게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미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좋든 싫든 그 우정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그날 아침 가을바람이 쌀쌀한 가운데 난 궁전 정원에서 주은이와 함께할 생각에 들떠서 일찍 일어났어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자주 만나던 장소로 향했죠. 스케치북을 팔 아래 끼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주은이는 이미 거기 앉아 있었고 돌벤치에 앉아 자기만의 그림 도구를 꺼내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주은이가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늦었네, 그녀가 말했지만 사실 난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난 주은이 옆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었어요. 미안, 난 웅얼거렸어요.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주은이와 다투는 것보다는 사과하는 게 쉬웠거든요. 우린 말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난 풍경에 빠져들었고 연필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빨갛고 노란 잎이 달린 나무들, 정원을 가로지르는 길, 멀리 보이는 산들, 이 모든 것이 내 페이지 위에서 생동감 있게 그려졌어요. 한참 후 주은이가 짜증 섞인 소리를 냈어요. 옆을 보니 그녀는 종이에 화난 듯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그림은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거 진짜 멍청해. 그녀는 투덜대며 연필을 내려놨어요. 내 그림 좀 보여줘.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은이는 내 스케치북을 낚아챘어요. 그녀가 내 그림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자 난 숨을 죽였어요. 그녀가 내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주은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한순간에 내 그림을 책에서 찢어내더니 그걸 단단히 구겨버렸어요. 주은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말하려다 망가진 내 작품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찰싹. 고통이 내 뺨을 타고 퍼졌어요. 주은이의 손이 나를 때린 거였어요. 난 뒤로 넘어졌고 충격이 더 컸지, 고통보다. 주은이가 나를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감히 나보다 잘 그리다니. 주은이가 소리쳤어요.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야.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난 눈을 깜박에 억눌렀어요. 울면 주은이를 더 화나게 할 뿐이니까. 난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가 진정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주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일어서더니 내 위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넌 고마워해야 해. 그녀가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나 아니었으면 넌 더러운 시골 마을에서 굶어가며 살고 있을 거야. 이게 나한테 감사하는 방식이야? 날 이기려고?
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주은이의 말은 내 가슴 깊숙이 박혔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했어요. 주은이가 맞았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녀 가족의 후덕함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그림 하나로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미안해. 난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널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주은이는 한동안 나를 노려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가 가라앉은 듯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아 드레스를 매만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지.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내 그림을 고쳐줘. 내 그림처럼 만들어.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풍이 지나갔다고 안도하며 주은이의 손을 잡고 나무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주기 시작했을 때 정원 입구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삼촌이 거기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삼촌은 얼마나 본 걸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후 오후 시간은 마치 흐릿한 꿈처럼 지나갔어요. 주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난 속에서 계속 메스꺼운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오늘 뭔가가 변한 듯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려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긴 그림자가 정원에 들이우자 주은이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난 잠시 벤치에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여전히 주은이에게 맞은 뺨이 얼얼했어요. 살짝 만져보며 멍이 들지는 않을까 궁금했어요. 마침내 일어나 정원을 나섰어요. 삼촌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는 모든 걸 봤다는 걸 난 알 수 있었어요. 미련아, 그가 조용히 말하며 내 눈높이로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니?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삼촌은 나를 꽉 안아주었고 난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가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묻어났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없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가장 힘있는 소녀와 친구가 되는 대가가 이런 거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삼촌이 끌려가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 멍청한 그림만 그리지 않았더라면, 주은이를 화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날 아침, 낯선 방에서 깨어났어요. 잠시 동안 여기가 어딘지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삼촌이 끌려간 후 그들은 저를 평양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우리 옛집만큼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머물 곳은 있었어요.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가서 뭔가 먹을 걸 찾았어요. 찬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작은 쌀 봉지와 마른 김 몇 조각밖에 없었어요. 밥 한 그릇을 지어 천천히 먹었어요. 오래오래 먹으려고 노력하면서요. 밥을 먹으면서 삼촌 생각을 했어요. 삼촌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괜찮으실까? 노동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서 거의 먹지도 쉬지도 못한다고들 했어요. 삼촌이 그런 곳에 계실 걸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삼촌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음식을 가져다주는 경비원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삼촌이 끌려가신 지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주며 내 삼촌이 보낸 거다 하고 중얼거리고는 떠났어요. 손이 떨리면서 쪽지를 펼쳤어요. 삼촌의 흐트러진 필체로 짧게 적힌 메모였어요. 미련아, 나는 괜찮아.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있어. 나 걱정 말고 너 자신을 잘 돌봐. 기억해, 이게 끝이 아니야. 사랑한다, 삼촌이.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번질 때까지 그 쪽지를 계속 읽었어요. 삼촌의 소식을 들어서 안심이 되긴 했지만 그분의 말은 저를 더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삼촌이 일이 힘들다고 하셨다면 정말로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간을 잊었어요. 경비원들이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줬지만 그들은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그림 그리며 보냈어요. 예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려 노력했지만 그릴 때마다 주은이와 함께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소리는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어요. 저를 데리러 온 경비원들일까봐 두려워 몸이 굳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둑어둑한 불빛 속에서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란아? 거기 있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어요. 삼촌, 하고 소리치며 그의 품에 안겼어요. 삼촌은 저를 꽉 껴안아 주셨지만 그의 몸이 얼마나 야위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삼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삼촌은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새하얗게 변했고 그전에는 없었던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삼촌이 속삭였어요. 우린 지금 떠나야 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떠나요? 어디로 가는데요? 삼촌은 슬프지만 결연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린 북한을 떠날 거야, 미란아. 이제 여기는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아.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북한을 떠난다고.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 삼촌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우린 남한으로 가려고 할 거야. 쉽지 않을 거고 매우 위험할 거야. 하지만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찾을 유일한 길이야.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은 옷과 음식을 조금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떠나기 직전 무언가가 생각나서 방으로 달려가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겼어요. 삼촌은 그걸 보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여정 중의 기운을 북돋아줄 무언가가 필요할 거야. 우린 아파트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삼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제가 겪어야 할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삼촌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평양을 떠난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삼촌은 아직 밖이 어두울 때 저를 깨웠어요. 미란아, 이제 가야 해. 그는 속삭였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케치북을 챙겨서 삼촌을 따라 문을 나섰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조용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걸었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저 소리가 경비병인가? 우리가 잡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하늘이 밝아오려 할 즈음에야 도시 끝자락에 도착했어요. 삼촌은 저를 덤불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해가 다시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삼촌이 설명했어요. 밤에 이동하는 게 더 안전하거든. 하루 종일 우리는 숨은 채로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삼촌은 계속 주위를 신경 쓰며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찾을 것처럼 초조해 보였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자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또 걸었어요. 발이 너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짝씩 내딛었어요.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했어요. 때때로 목소리가 들리거나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 얼른 몸을 숨겼어요. 한 번은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산이 가장 힘들었어요. 날씨는 춥고 길은 좁고 위험했어요.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삼촌이 항상 저를 잡아주셨어요. 잘하고 있어, 미란아. 삼촌은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은 끝에 우리는 마침내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강에 도착했어요. 강은 너무 넓고 물살이 빨라 보였어요. 우리가 이걸 건널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영해야 해. 삼촌이 말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삼촌이 먼저 들어가셔서 저를 끌어주셨어요. 차가운 물이 1000개의 칼날처럼 저를 찔렀어요.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물살이 너무 강해서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촌은 절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중국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계속 이동해야 했고 삼촌이 친구라고 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쁜 것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항상 움직이고 숨어 지내면서도 저는 중국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는 더 신선하게 느껴졌고 색깔은 더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들은 더 자주 웃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삼촌이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깨웠어요. 미란아, 우리 이제 남한으로 갈 거야. 삼촌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남한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심지어 비행기도 탔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은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서울에 내리자마자 밝은 불빛과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휘감았어요. 북한에서 익숙했던 어둠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삼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많은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북한에서의 삶과 탈출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또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의사들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새 집에 대해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 왔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돈 사용하는 법, 심지어 지하철 타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수업에 참석했어요. 가끔은 너무 많아서 버거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자주 배가 고팠는데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음식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피자를 먹어봤는데 그 치즈 맛에 반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면 도와줬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서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에 가기 시작한 건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첫날엔 배가 아플 정도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고 나니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저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북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사실대로 대답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요. 그건 정말 이상하면서도 멋진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멋졌어요. 제 그림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미란아, 너 진짜 재능이 있구나. 라고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추가 재료를 주시며 더 많이 그리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미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삼촌과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 것이었죠. 삼촌은 경비원으로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삼촌은 긴 시간을 일했지만 항상 웃으며 집에 오셨어요. 미란아, 우리 여기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어.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주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지시받았죠. 여기서는 사람들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선택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도착한 지 약 6개월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사람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어버렸어요. 북한에서처럼 정부 집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그들은 무언가에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에 뛰어가서 삼촌에게 이 광경을 이야기했어요. 삼촌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미란아,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란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정부에 반대해도 처벌받지 않아.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고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옛 친구들이
특히 주은이가 그리웠어요.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녀는 내가 가졌던 유일한 진짜 친구였으니까요. 우리가 떠난 후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어떤 밤에는 무서워서 깨어났어요. 우리가 아직 북한에 있거나 위험한 탈출 여정 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방을 둘러보면 책상 위에 놓인 미술 도구들을 보며 기억했어요.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웠어요. 나만 말은 북한에서 우리가 쓰던 말과 비슷했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TV 프로그램과 K-팝 노래들이 제 언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되었고 곧 친구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더 당당해졌고 미소도 더 자주 지었으며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제 미술 실력도 발전했어요. 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색깔과 스타일에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도착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삼촌과 저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는 케이크를 샀는데 이건 또 제가 새롭게 사랑하게 된 간식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미란아,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촉촉해지셨더라고요.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봐라. 저는 삼촌을 꽉 껴안으며 벅찬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냈어요. 여기 한국에서 우리는 단지 새로운 집만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유와 기회 그리고 희망을 찾았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삼촌과 나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한 밝은 미래를 빌었어요.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되어 모든 사람이 제가 찾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요. 이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저는 이미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지 새로운 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됐어요.